자, 그 두 번째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약동학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대사하고 약물이 이제 어떻게 제거가 되는가에 대한 그 생체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난 첫 시간에 그 흡수하고 분포,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운 대사하고 제거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체가 약물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공부를 했으므로 그 의사들은 또는 뭐 약물을 투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약물 요법들에 대한 설계를 최적화를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약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 혈류로 들어간 이후에 조직 분포가 하고 나서 대사를 하게 되겠죠. 뭐 어떻게든 그 외부로 배출을 하던 아니면 조직 내에 남아 있던 여러 가지 과정으로 이제 대사를 하게 됩니다. 대사를 할 때 그 대사되는 속도가 이제 중요한데요. 대사되는 속도보다 굉장히 고용량, 아주 그 하이도즈 그 약물들을 넣게 되면 대사 속도하고는 상관없이 약물이 계속 그 높은 농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사하는 그 양들 그 속도들은 굉장히 일정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영차 역학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런 영차 역학을 따르는 약물들, 뭐 아스피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약물들은 약물의 농도에 좌우되지 않도록 대사 역학을 따르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 대사하는 것보다 약물 농도가 조금 낮은 녀석들은 대사 속도가 그 약물을 얼마만큼 투입하는가에 따른 형태의 역학을 따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일체 역학, 퍼스트 오더라고 하게 되죠. 이 퍼스트 오더 역학들은 미첼리스 멘텐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미첼리스 멘탄 역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학들을 이용해서 청소율이라든가 반감기 같은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방식들이 될 텐데요. 청소율을 클리어런스라고 하는 개념들은 이렇게 CL이라고 줄여서 쓰기도 하죠. 약물이 단위 시간당 그 당 제거 단위 시간당 제거되는 혈액의 용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반감기도 이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약물이 이제 생체 변환을 하는 형태를 이제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페이지 1, 페이지 2의 단계들을 겪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드럭들은 세포 내 우리가 원하는 조직 내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리포필릭한 상태로 되죠. 근데 리포필릭한 상태로 되게 되면 오줌이나 뭐 땀, 뭐 이런 그 친수성, 그 수분 친화성, 물 친화성인 상태로 돼서 배설되는 형태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워터 친화적인 형태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첫 번째로 따르는 것들은 옥시데이션을 한다거나 리덕션을 시킨다거나 또는 하이드로라이시스를 시켜서 그 폴라를 띠게 만드는 방법 또는 인액티브한 폼으로 만드는 방법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들로도 부족하게 되면 컨주게이션 같은 것들을 붙여서 워러 솔루블한 형태로 만들어 줬을 때 얘네들은 이제 오줌이나 뭐 여러 가지 경로로 배출이 되게 되겠죠. 그 이러한 페이지 1에 반응하는 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녀석들은 P450, 즉 사이토크롬 P450, P4, P4T라고 해서 CYP 시스템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 P450 시스템은 간 안에 주로 이제 많이 있게 되고요.
이 중에 약물을 대사시키는데 퍼센트로 따지면 중요하게 네 가지 형태들이 중요한 게 관여를 하게 됩니다. CYP3A4 그리고 CYP2D6, CYP2C8 그리고 CYP1A2 같은 것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CYP3A4 같은 경우는 장 점막에도 상당한 양 존재가 되기 때문에 장 점막을 통해서도 대사가 일어나고요. 간에 가서도 대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퍼스트 패스 이펙트를 담당하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물이 오랫동안 우리 몸에 남아 있으면 여러 부작용, 독성, 양리작용이 계속돼서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게 되죠. 근데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이 효소가 사람마다 또는 인종마다 유전적 변이가 있어서 강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CYP2D6라고 하는 대사 효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효소의 활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인종은 굉장히 강한 또는 어떤 인종은 약한 정도의 효소 활성을 갖고 있는 형태가 있어서 약물을 투여할 때 만약의 경우에 뭐 이러한 CYP2D6에 대사되는 약물이다. 근데 이 대사 활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라고 하게 되면 약물 농도를 좀 높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사될 거기 때문에 그 약이 작용하기 위한 약물 농도를 유지하는데 시간이 짧게 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만약에 약하게 되면 그 약의 대사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약이 작용하는 농도를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이것들을 이제 조절할 필요가 있게 되죠. 이것을 파마코제노믹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약물에 따라서 어떤 녀석들은 CYP 활성들을 조금 유도시키는 녀석이 있고요. 어떤 녀석들은 억제시키는 녀석들이 있겠죠. 그에 따라서 A라고 하는 약물이 B를 대사시키는 CYP 이것을 유도시킨다 라고 하게 되면 A 약물의 활성이 작용하는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그 약물을 병용 투여를 할 때 이러하게 생길 수 있는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중요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콩팥에 의해서 이렇게 대사된 약물들이 사구체를 여과를 통해 가지고 통과해서 내려오겠죠. 내려오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이쪽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여기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여기로 배설을 시키려면 그 능동수송계를 에너지를 쓰는 액티브 시크리션 형태로 분비가 일어나고요. 점점 이렇게 그 분비물들이 하게 되면 농도가 진해지겠죠. 이렇게 진해지게 되면 이 녀석들이 만약에 리피드 솔루블 하게 되고 언이오나이즈 되어 있게 되게 되면 단순 수동 확산에 의해서 다시 체내로 들어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사를 통해서 페이지 1, 2 대사를 통해서 이 녀석들을 이온화시키고 그리고 극성화시켜서 이렇게 제흡수 패시브한 리업섭션을 억제를 통해서 배설을 용이하게 하는 형태를 띠도록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약물 치료를 위해서 임상이들은 적절한 투여 경로, 용량, 그리고 투여 간격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려면 우선은 항정 상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요. 이 항정 상태는 다른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것하고 나오는 것, 인풋하고 아웃풋이 같게 되는 상태. 즉, 체내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항정 상태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항정 상태가 중요한 것들이 이 농도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약물이 우리 생체에 어떤 효과를 낸다고 하게 되면 이 상태의 농도를
얼마만큼 잘 유지하는가가 그 약물 용량요법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항정 상태를 이해를 하려면 얘네들을 그 높인다 라고 생각해서 그 약물을 천천히 또는 약물을 빨리 뭐 주입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항정 상태의 차이들이 발생하는지를 조금 이해하시게 되면, 천천히 주입하거나 빨리 주입하거나 이 항정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 그 약물의 주입 속도를 2배로 느리게 되면 항정 상태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농도가 2배로 높아지는 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약물의 주입 속도에 따라서 항정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과 그리고 항정 상태의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용량요법 설계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정맥 내에 연속적으로 주입을 했을 때 그 혈장에 약물이 도달을 하고 항정 상태에 도달하는 속도에 대한 것들을 아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물을 100만큼 IV로 정맥으로 주입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반감기만큼 흐르면 약물 농도는 50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100을 주입이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토탈 150이 되고, 여기서 또 다시 반감기만큼 또 지나가게 되면 이것의 반, 150의 반이 되겠죠. 그 75.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반감기가 그 3.3배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90. 그리고 반감기에 약 4번, 5번의 반감기 정도가 되면 항정 상태에 보통 대개의 약물들은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약물, A라는 약물이 반감기가 10시간이다.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항정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면 40시간 내지 50시간 정도 주입한 다음에 있으면 항정 상태에 도달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개념들, 항정 상태하고 도달하는데 반감기에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정 상태 도달해서 약물 투여를 중단을 하게 되면 뭐 이런 방식으로 반감기만큼 지났을 때 반으로 떨어지고, 2배만큼 지났을 때 25만큼 떨어지고, 3.3배 지났을 때 10으로 떨어지는 방식으로 그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여하는 방법들에 의해서 그 농도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조금 보시게 되면, 연속 주입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상태로 반감기 3배에서 4배 지나면 항정 상태에 이르는 A 커브를 그리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연속 주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 하루에 2번 인젝션을 하게 되면 B번처럼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겠죠. 항정 상태에 있는 농도하고는 같게 되지만 주입하는 것들이 일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농도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또는 원스 데일리 인젝션을 하게 되면 이 빨간색처럼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겠죠. 따라서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될 것들은, 그 약물이 역할을 하는 농도가 A 그래프에 있는 요 농도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보다 높아지면 약물 농도를 충분히 잘 낸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지만 부작용이 세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보다 낮아지면 부작용은 약해지지만 약물이 충분한 효과를 내기엔 부족한 농도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약물을 이제 어떤 방식, 하루에 2번 주사하느냐, 하루에 1번 주사하느냐, 그 정맥으로
했을 때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구 투여를 했을 때 하루에 한 번 투여를 하게 되면 자, 경구 투여 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 녀석들을 그 반복해서 일정한 도수로 하루에 뭐 한 번이라든가 하루에 두 번이라든가 그 먹게 되면 떨어졌을 때 또 먹고 떨어질 때 또 먹고 뭐 이런 방식이 되면 이런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약물의 농도를 얼만큼 그리고 복용하는 횟수를 얼만큼 하는데 생각해 봐야 될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자, 용량을 최적화 시키려고 했을 때 목표는 뭐냐 하면 그 치료 농도를 유지시키고 그리고 독성과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용량요법을 정하는 약물 치료의 목표가 되겠죠. 이건 뭐 일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유지 용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어떻게 이제 유지를 시키는가에 대한 농량들이 중요하게 되는데 유지 용량을 계산하는 방식들은 표적, 타겟의 콘센트레이션 농도에다가 이 녀석들이 얼만큼 청소가 되는가 그리고 생체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가로 했을 때 그 죄송합니다. 그 도직 레이트를 어떻게 그 가져가면 좋은가에 대한 개념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그 한 가지 고려해 봐야 될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도직 레이트를 그리게 되면 항정 상태에 도달하는데 반감기에 3에서 4배 정도 반감기에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요 시간 동안 항정 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 시간 동안 우리가 원하는 그 약효를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우리가 원하는 혈장 농도를 좀 빨리 신속하게 도달을 목표로 하게 되려면 초기에는 그 약물 농도를 조금 세게 줘야 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주는 방법을 우리는 부하 용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로딩 도즈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로딩 도즈를 주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그 효과를 조금 빨리 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그 구할 수 있는 식은 그 분포 용적, 이 약물들이 어떻게 분포 용적이 되고 그 다음에 항정 상태에 원하는 혈장 농도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생체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공식들로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장점은 혈장 농도에 원하는 농도를 도달하는 속도를 좀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라고 하게 되면 독성이 그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용량 조절들을 하게 되죠. 지금 이제 파란색은 정맥 주사를 했을 때 그려지는 용량 분포에 대한 것들을 그린 거고요. 빨간색은 오랄로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그 반감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되면 항정 상태에 이르게 되죠. 항정 상태. 이 항정 상태에 이르렀을 때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약효가 조금 불충분하다 라고 하게 되면 그 항정 상태의 농도를 이제 높일 필요가 있게 되겠죠. 이 높이는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항정 상태하고 지금 현재 항정 상태를 빼서 그 약물 차이 나는 만큼의 분포 용적을 곱한 것만큼 용량을 더 주면 되고요. 만약에 약효는 충분한데 부작용이 조금 많이 나타나서 농도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 농도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럼 반대로 요 차이 나는 만큼 계산을 해서 그만큼의 농도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용량을 조절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 임상의들은 어떤 약들을 선택을 할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사, 효소가 개인 또는 인종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용량을 조금 표준보다 많이 줘야지 좋을지 적게 주는 게 좋을지, 그리고 그 사람이 신장이나 그리고 간 또는 뭐 여러 가지 조직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약물 농도를 줄이는 게 좋을지 높이는 게 좋을지, 그리고 약을 주고 난 이후에 약물의 반응이 잘 나타나는지 살펴서 약물 농도를 높이는 게 좋을지 줄이는 게 좋을지, 또는 부작용을 잘 살펴서 낮추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용량, 용법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약물의 용량, 용법을 정할 때 제일 그 필요한 것들은 약효를 최적화시키는 것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해지는 목표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까지 그 약동학 지표 ADME라고 표현했던 흡수, 분포, 대사, 그리고 배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적절히 활용해서 우리 생체가 안에 약의 농도를 어떻게 유지를 시키도록 영양법을 조절하면 좋은가에 대한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참고 문제들을 하나 내봤습니다. 새로운 항고혈압제, 이 약동학적 연구가 건강한 성인 지원자에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정맥내에 의해서 투여를 해봤더니 약물 반감기가 12시간 정도였죠. 그래서 이 약물 농도가 항정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대략적인 시간은 다음 중에 어느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좀 진행하면서 반감기에 그 뭐 어떻게 되면 좋다라는 이야기하고 사례를 들어서도 한번 계산해 보는 것들을 이야기를 드렸죠. 그 항정 상태에 도달한 시간들이 왜 중요한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항정 상태가 약물이 그 농도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일정해진 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물 농도가 어느 농도에 일정해지면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독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항정 상태에서 어떤 조직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그리고 대사, 산물 같은 것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지표들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런 것들을 항정 상태에 대한 농도를 높이는 것들은 투여 속도를 좀 조절하면 되지만 투여 속도를 뭐 낮추거나 높인다고 해서 항상 상태에 이르는 시간은 차이가 없다라는 중요한 개념들을 아시고 있다면 이 문제는 뭐 쉽사리 생각해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잘 생각해서 그 강의록 참고하셔가지고 정답들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강의했던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동학 지표에 몇몇 가지 그 계산하는 수식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보다는 큰 덩치의 이제 개념들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개념들의 영향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 정도를 조금 파악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약을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수학 공부하는 게 더 어려워서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그 약에 대한 반응들, 약을 어떻게 생체가 다루는지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표들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약동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두 번에 걸쳐서 정리를 했습니다. 흡수, 대사, 그리고 분포, 배설, ADME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청소율이라든가 항정 상태, 그리고 반감기에
이런 개념들에 대한 정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